실존적 존재인 인간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그 현장에서 살아나온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읽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정말 그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서 이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고결한지, 거룩한지, 존엄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난 죽을 걸 각오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여기서는 다 죽어나가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그때 경험했던 것을 살아나왔을 때, 정말 우연이죠. 살아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열정, 의무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와 반대되는 더러운 정신세계로 자기 그 속에서도 자기가 뭐 얼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간사하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하면서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천사이기도 하면서 악마이기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더러움과 간사함과 악마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입니까? 조국을 한국판 케네디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어떻게 되는 거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손톱만큼도 공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아요. 조직이 뭔지도 몰라요. 조직은 오로지 자기 일속을 채우는 데에만 활용될 수 있을 뿐이에요. 아우슈비츠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저 더러운 정신세계를 가지고 간사함으로 사람들을 녹이고 악마적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르고 있었냐는 거예요. 똑같지 않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존엄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가? 국가 전체가 망가졌어요.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민중의 소리, 지난 시간에 보여준 파국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능하고, 그 무능하기만 한 게 아니라 독선적이고 정적 죽이기와 고집불통의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나타나서 지금 국회에서 뭐라고 떠드는 거야. 그 젊은 놈도 그러더라고. 국힘당에 들어가면 애들이 왜 저렇게 다 바뀌는지 몰라. 아주 젊은 국회의원인데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어. 그 최재형 목사하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보니까 진짜 한심하더라고. 한심해. 이 더러운 정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저 미친놈이다. 저 더러운 정신세계. 그 간사함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 그 잘 보여야 된다는 그 생각. 오로지 그것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다시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찾아지지도 않고 해서. 그러니까 안경 쓴 놈인데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보면 알겠어. 그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앉아서 동아일보가 경고합니다. 윤석열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소리 방지위원회에서 동아일보에게 경고합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남게 해준대? 개소리 방지위원회하고 민중의 소리 이 컷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머가 있어요. 해학이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걸 봐야 웃음이 나와요. 자, 파르헤지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을 파르헤지아라고 말한답니다. 고명섭 기자. 한겨레 신문의 파르헤지아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아주 짧게 썼습니다. 나는 한겨레 신문이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아마 고명섭 기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명섭 기자는 한겨레 신문의 보석 같은 기자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파르헤지아는 생의 말기에 미셸 푸코가 혼신의 힘으로 탐험했던 철학적 주제였다. 에이즈가 온몸을 난타하던 때에 푸코는 클레즈 두 프랑스의 마지막 강의 제목을 진실의 용기라고 붙였다. 진실의 용기란 말하자면 파르헤지아의 가장 간명한 번역어다. 푸코는 고대 그리스의 현인들에게 파르헤지아라는 용어를 현인들에게서 파르헤지아라는 용어를 끌어왔다. 이게 2007년 7월 22일 날 쓴 한겨레 신문의 칼럼입니다. 푸코의 설명을 따르면 고대 현인들에게 파르헤지아는 자기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만드는 핵심적인 실천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길 위에 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파르헤지아를 풀었으면 솔직하게 숨김없이 진실 말하기를 뜻하지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다 파르헤지아인 것은 아니다. 파르헤지아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험을 불러올 때에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가르친다. 용기야말로 파르헤지아를 파르헤지아답게 만들어주는 미덕이다. 파르헤지아 속에서 화자는 궤변으로 설득하기가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기를 선택하며 거짓이나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고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을 선택하며 아첨이 아니라 비판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를 선택한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문장이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파르헤지아가 뭐라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고명섭 기자는 정말 내가 왜 칭찬하는지를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니체 극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죠.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니체 극장. 이게 몇 페이지냐? 862페이지, 8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내가 니체 전집을 사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들춰보고 또 어떤 게 뭘 보다가 니체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또 원문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또 대학 교수들 니체를 전공한 교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강의도 제가 듣고 니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20세기를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니체와 프로이트와 막스 이 세 사람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조금은 공부했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대강 이해했어요. 네, 막스도 대강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 사람의 전집, 이따시만한 전집을 가져다 놓고 늘 시간 날 때마다 뒤져보고 그 책을 보다가 또 뒤져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니체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개소리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강의를 듣고 뭐 그래도 그 본질을 내가 이해 못했어요. 왜 이러는지. 그런데 이 니체 극장이라는 고명섭 기자가 쓴 이 해설, 이거를 보고 내가 니체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고명섭 기자가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성완용 기자인가 하는 정치평론하는 기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자죠.
서림 기자래. 한겨레는 성환영 기자 때문에 망해. 도대체 망할 수밖에 없는 기자야. 고명섭 기자. 정말 칭찬해 줄 수밖에 없죠. 그 후로 나는 고명섭 기자가 쓴 이따 벽돌책들, 즐거운 지식, 187편의 책을 그 서평을 쓰는 문화부 기자죠. 서평. 이 서평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떤 책을 보다가 고명섭이 어떻게 봤나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광기와 천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두꺼운 벽돌책인데 자기가 썼던 루소에서 히틀러까지 문제적 열정의 내면 풍경이라고 해서 쭉 썼는데 이걸 보면 역사도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루소 시대에서부터 히틀러까지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벽돌책입니다. 내가 이 벽돌책, 어이쿠, 안 보이나? 이렇게. 하이데거 극장 1권, 2권. 이게 거의 1000페이지 될 겁니다. 한 권이, 1권이, 700페이지씩 됩니다. 하이데거 철학은 누가 봐도 어렵습니다. 특히 존재와 시간 같은 책을 읽으면 그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해요. 내가 처음에 칸트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할 때 칸트들이 내가 첫 페이지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던 것처럼 그러나 계속 보면 이런 거였구나. 그 생애를 보고 전체 서양 철학사를 보고 근데 이 하이데거는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고명섭 기자가 하이데거 극장 이 2권을 하고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하이데거가 이 존재론에 관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파헤치고 모든 것을 다시 정립했구나. 존재론적으로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다시 봤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 그래도 이제 기본 개념을 알고 보니까 그나마 좀 나았어요. 그리고 하이데거와 한나 아렌트가 연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애했던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나 아렌트의 전기를 보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거를 또 아주 섬세하게 잘 써냈어요. 고명섭 기자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 분야에 무슨 식견이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고명섭 기자가 써준 이걸 통해서 나는 많은 걸 얻게 됐어요. 독일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한국에 와서 고명섭 기자로부터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겨레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성환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고명섭 기자가 쓴 이런 하이데거나 니체와 관련된 것이 기회가 나는 대로 앞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파르헤지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원희룡 주제인데요. 원희룡은 성취층 모형으로 본 원희룡을 139강에서 했고 그 다음에 158강에서 윤석열과 원희룡 왜 침묵하고 있는가? 영동 고속도로가 휘었잖아. 영동 고속도로 아니지. 양평 고속도로가 휘었잖아. 근데 이 녀석들이 침묵하고 있어. 심각하지 지금. 그래서 원희룡 누구인가? 이거 양력을 보면 알죠.